니네 엄마 고물상 하니? 냄새나는 폐지나 줍는 주제에 어디 감히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넘봐? 예비 시모 혜경은 며느리 지연의 뺨을 치듯 날카로운 말을 뱉어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입은 그 싸구려 옷처럼 너희 모녀 인생도 구제불능이니까.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지연의 엄마 정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혜경은 몰랐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의 파멸을 승인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혜경의 남편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엄마의 진짜 정체와 함께 시작되는 통쾌한 참교육.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청담동 고급 빌라의 아침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윤혜경은 어제 막 들여놓은 수천만 원짜리 백자 다랑아리 앞에 서서 마치 보석 감정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 표면을 세심하게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다랑아리의 유려한 곡선을 천천히 쓸어내리던 그녀의 미간이 갑자기 구겨졌죠. 김 집사, 이리 와서 여기 좀 봐요. 윤혜경이 집사를 향해 손가락으로 다랑아리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50대 중반의 집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아주 미세한 흠집 하나가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법이에요. 집사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 시선은 허공에 누군가를 경멸하듯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물건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그 태생적 한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집사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불량품은 당장 반품 처리해요. 어디 감히 이런 하급품을 우리 집에 들여놔? 윤혜경이 귀찮은 벌레를 쫓듯 손을 휘휘 내젓자 집사는 즉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윤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화면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죠. 어머, 민경 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민경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경아, 뭐하고 있어? 다랑아리 하나를 샀는데 아주 미세한 흡집이 보여서 반품시켰어요. 아주 거슬리네 진짜. 근데 너 오늘 그 상견례 한다는 날 맞지? 어떤 집안 사람들이야? 궁금해서 전화했지. 윤혜경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했으니까. 우리 선우 그놈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한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났죠. 글쎄, 그 집이 고물상을 한다는 거야. 고물상. 언니 상상이 가요? 폐지 줍고 깡통 줍고 고철 나부랭이나 긁어모으는 그런 집안이라잖아. 윤혜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언니. 우리 선우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그깟 고물상 딸내미한테 눈이 멀어서 내가 아무리 뒷목 잡고 반대해도 아주 막무가내라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경의 기가 막히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혜경아, 너 뭔가 잘못 안 거 아니고?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요. 팩트라니까, 팩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우리 집안 체면이 이게 다 뭐가 되냐고.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날 거야? 어떡하려고?
윤혜경이 코웃음을 치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톱을 들여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만나야죠. 만나서 똑똑히 알려줘야지. 자기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게 해줘야지. 그래서 일부러 상견례 우리 집에서 하자고 했다니까? 혜경아, 그래도 너네 남편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언니 걱정 마요. 내가 잘 알아듣게 말할게. 나중에 또 연락 줄게요.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2층 주택. 오정희의 집 거실에는 따스하고 정겨운 아침 햇살이 낡은 레이스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소박하지만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 한편에서 오정희는 딸 지연이 입을 베이지색 원피스를 정성스럽게 다림질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떨려. 정말 괜찮을까?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지연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죠. 오정희는 다리미를 든 손을 잠시 멈추고 돌아선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담아 딸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딸,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선우 씨 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해? 선우 씨 청담동 빌라에 사신대. 그 집 비싸던데.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오정희는 다리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딸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은 딸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지연아, 엄마만 믿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무시당하면 난 정말 못 견딜 거야. 지연의 눈가에 기어이 투명한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죠. 오정희는 딸의 볼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눈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인데 누가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웃기만 하면 돼. 그녀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함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준비하고 나가자. 늦으면 안 되지. 1시간 후 윤혜경의 빌라 앞에 도착한 정희와 지연은 사람을 압도하는 3미터 높이의 하얀 담장과 육중한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자 오정희는 딸의 등을 한번 굳세게 쓸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 허리 펴고 들어가자. 오정희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길고 우아한 벨소리가 고급스럽게 울리고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집사가 나타나 정희와 지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정희와 지연은 집사를 따라 3층 거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도착한 거실, 그곳에서 혜경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우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없이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혜경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의 시선이 닿는 거실 한편에서는 윤혜경의 남편인 박상진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 부장.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월요일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죠.
박상진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사업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불청객들에게는 일절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윤혜경이 손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자, 이쪽에 앉으세요. 정희와 지연이 자리에 앉자 윤혜경은 그들 바로 맞은편 소파에 앉아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오정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오전의 다랑아리의 흠을 찾아내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오정희가 큰맘 먹고 장만한 소박한 정장, 몇 년은 좋게 들었을 가죽 가방, 굽이 다른 구두까지 하나하나 값을 매기듯 뜯어보는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지연이 불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꼼지락거리며 손을 꼭 쥐자 오정희가 그런 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집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윤혜경은 가볍게 손을 저으며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차 내와요. 그리고 우리 아들 선우 언제 오는지 전화 좀 해보고. 바로 그때 박상진이 시끄럽던 전화 통화를 마치고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오정희와 지연을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볼 뿐, 이내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무시와 모욕이었죠. 드디어 윤혜경이 아주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들 오기 전에 결혼 이야기보다 더 먼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겉으로는 더없이 정중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재활용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요? 윤혜경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재활용 사업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옆에 앉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며 오정희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폐지나 고철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윤혜경의 눈이 기다렸다는 듯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대답이 정확히 나온 것이죠.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물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윤혜경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경멸이 칼날처럼 섞여 들어왔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폐지 줍고 찌그러진 깡통 모으는 그런 일이요? 거실의 공기가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지만 오정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혜경은 하얗게 질린 지연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네요. 우리 선우가 그런 집안 따님과 인생을 함께하겠다고 나서니 말이에요. 그제야 박상진이 고개를 들어 상황을 잠깐 훑어보았지만 곧바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관심한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모욕의 활용점정을 찍는 행동이었죠. 그때 침묵을 지키던 오정희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우 군은 언제 오는 건가요? 아, 우리 아들요? 윤혜경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소리내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곧 올 거예요. 오전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어요. 지연이 분노로 꽉 쥔 주먹을 떨며
입을 열려던 찰나 오정희가 조용히 딸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윤혜경의 차가운 시선이 이번에는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지연 양 참 예쁘게 생겼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에요? 저는 지연이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윤혜경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아버렸죠. 물론 두 사람이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한다고 하니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현실은 드라마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윤혜경은 거대한 거실을 느긋하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고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과 격이 필요한 법이에요. 사랑만 가지고는 이 높은 문턱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오정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조용히 윤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갓난 딸을 등에 업고 추운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했던 옛 다짐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혜경은 정희와 지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희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온기도 없는 얼음 송곳 같았어요.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곧 우리 선우가 올 텐데 그 아이가 오기 전에 이 불쾌한 대화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선우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어머니, 지연 씨랑 어머니 모셔. 선우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거실의 공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지연의 얼굴, 그리고 두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기 때문이죠. 선우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선우가 다급하게 윤혜경에게 질문을 던진 그 순간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오정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오정희는 윤혜경을 똑바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고물상 주인의 것이 아니었죠. 오늘 저희에게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정희의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것 같네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알게 해드리죠.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내뱉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오정희는 얼어붙은 윤혜경과 박상진, 그리고 충격에 빠진 선우를 차례로 훑어본 뒤 넋이 나간 딸 지연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가자, 딸. 그 한마디를 남기고 오정희는 당당한 걸음으로 그 지옥 같은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 여보, 저 여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오만? 아주 뚫린 입이라고 존심은 세가지고는. 윤혜경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 자신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편 정희와 지연이 탄 택시 안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에 폭풍 같던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지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깨의 작은 들썩임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지연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오정희가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잖아.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온 지연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이라고, 폐지 줍는다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오정희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자신의 어깨로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딸의 등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다 괜찮아.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어. 지연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정희는 그런 딸을 말없이 다독이면서도 창밖을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이 용암처럼 굳어가고 있었죠. 지연아. 응, 엄마. 엄마 믿지? 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하지만. 그럼 됐어.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오정희는 잠시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내 결심한 듯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편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철제금고. 오정희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떨리는 손길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 뭉치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오정희는 그 수첩을 마치 성물처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인생을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그것은 지난 세월 오정희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녀만의 역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내고는 그 위를 손가락으로 조용히 쓸어보았어요. 그때 지연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앉아? 응,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우리 딸 먼저 자. 엄마, 정말 괜찮은 거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오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 엄마 말 못 믿어? 아니, 믿어. 사랑해, 엄마.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지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오정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구형 휴대폰 하나를 꺼내 충전기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전원이 켜진 휴대폰 화면에는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죠. 오정희는 그 번호를 바라보며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연을 등에 업고 추운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그 날을 떠올렸습니다. 내 딸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 그날의 맹세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딸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신호탄이었죠. 오정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오정희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 좀 뵙죠. 오정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은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오정희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윤혜경은 세상 모르고 단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제 오정의 모녀에게 안겨준 완벽한 모욕을 떠올리자 입가에 저절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침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서 조간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 박상진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어제 그 여자 말이에요.
뒷조사 좀 해봐요. 박상진이 신문에서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조사? 고작 고물상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유난이야. 당신답지 않게. 그래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바닥 인생들이 원래 더 음흉한 법이거든요. 윤혜경이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박상진은 더 상대하기 싫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알겠어. 김 비서한테 시켜볼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김 비서가 가져온 A4 용지 몇 장의 자료가 윤혜경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푸훗, 그럴 줄 알았어. 소규모 자원 재활용 업체 대표 오정희. 이게 뭐야? 고물상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놨네. 윤혜경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경멸스럽게 툭 던지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거 봐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고물상 아줌마였어. 자신의 판단이 완벽했다는 확신에 찬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혜경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예전에 아들에게서 알아낸 지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양? 나예요. 선우 엄마. 윤혜경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꿀을 발라놓은 듯 다정했지만 그 속엔 독이 가득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미처 못한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윤혜경이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본격적으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지연 양, 우리 선우랑 헤어지기로는 한 거죠? 어제 내가 한 말 듣고 주제 파악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윤혜경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죠. 심해? 이게 현실이야, 아가씨. 폐지나 줍고 고철 쪼가리나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꿈꿔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숨막힌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윤혜경에게 승리의 축배와도 같았어요.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바꿔보려는 속셈 아니야? 제발 그만해주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윤혜경의 잔인한 악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얼굴이 반반하고 착한 척 해봤자 그 거지 같은 신부는 절대 안 변해. 내 엄마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고물상은 그냥 고물상일 뿐이라고. 저희 엄마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뭐, 이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역시 못 배우고 잘한 티가 역력하네. 아주. 윤혜경이 비웃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똑똑히 들어. 우리 선우와의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허락 못해. 괜히 선우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서 알아서 살아. 그게 널 위해서도 좋은 길일 거야. 윤혜경은 그렇게 말하며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통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확신했어요. 거실에서 아내의 통화를 전부 들은 박상진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확실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다신 얼씬도 못하지. 윤혜경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끊어버린 그 전화 한 통은 결국 두 젊은 사랑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의 차가운 강바람이 지연의 퉁퉁 부은 눈을 시리게 스쳤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산책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강물보다 더 건너기 힘든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선우 씨. 지연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애써 부르는 이름조차 위태롭게 떨렸어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무례하게 굴었지? 그날 일은 정말 미안했어. 전화해도 안 받아서 걱정했어. 선우는 그제야 지연의 얼굴을 제대로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선우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서글퍼 보였죠. 오늘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그 한마디에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또 전화를 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더러 고물상이라고 폐지 줍는 주제의 재벌가 며느리를 넘보냐고 하시더라. 지연의 눈에서 애써 말려두었던 눈물이 다시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선우가 당황하며 다급하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그런 심한 말씀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나 무력하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잡힌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어제 우리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선우 씨는 뭘 했는데? 당신 아버지는 대놓고 우릴 무시하고 당신 어머니는 우리 엄마 인격까지 짓밟았어.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지연아,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엄마한테 정말 단단히 말씀드릴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선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연을 달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씀드린다고? 지금까지 대체 몇 번이나 그 말을 했어. 당신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끔찍한 말들을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가 당신 가족한테 들었다고. 미안해. 그건 정말 엄마가 너무하셨어. 내가 100번이라도 대신 사과할게. 선우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선우를 싸늘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우 씨, 나 정말 사랑하기는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사랑하지. 세상 누구보다.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 맞설 수 있어? 우리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면 당신 어머니를 등지고 내 손을 잡을 수 있냐고. 지연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선우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입술만 달싹거렸죠. 그 짧은 침묵이 지연에게는 천마디의 비겁한 변명보다 더 아픈 대답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연의 목소리에 실망과 체념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을 조금만 주면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응? 시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데? 지연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다 지쳤어. 지연아, 안 돼. 가지 마. 선우가 절박하게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이제 눈물기마저 사라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연은 차갑게 돌아서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단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멀어져 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지연아, 지연아. 선우가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강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선우가 한강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지연의 시간은 잿빛으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지연은 방 안에서 두문불출했어요. 오정희는 딸아이 방문 앞에 놓아둔 쟁반 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볼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지연아, 밥은 먹어야지. 이러다 큰일 나. 오정희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정말로 배가 안 고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차마 더 권하지 못하고 한참을 그 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내려온 그녀의 얼굴에서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차디찬 분노와 서늘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 한낱 사랑 때문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단 하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앙상한 손목을 보는 순간 며칠 전 그 낡은 휴대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던 자신의 선택에 한치의 후회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계에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상진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 대한종합건설의 모든 대출 창구가 동시에 막혀버린 것이죠. 심지어 수십 년간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인 한국대한은행에서조차 긴급 채무 일시 상환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니, 김 지점장,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갑자기 대출을 동결하고 상환을 하라니. 박상진이 은행 지점장실에서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점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서. 본점에서 갑자기 왜?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말씀만. 박상진은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장 1시간 만에 하한가 직전입니다. 뭐라고? 박상진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자 대한종합건설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게 분명했죠. 지금 협력업체들에서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계약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전무의 절망적인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박상진이 이성을 잃고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빌라에서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던 윤혜경에게 박상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한테 자금 좀 끌어다 쓸 수 있는지 여쭤봐. 지금 우리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뭐라고요? 부도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윤혜경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몰라.
은행은 전부 돈줄을 막아버렸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기 일보 직전이야. 함정이야. 이건 누군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혜경은 멍하니 서서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죠.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자신이 고물상 옆했네라 무시했던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것 같네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알게 해드리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의 생각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천한 고물상 따위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꾸며.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한번 피어오른 불안감은 검은 연기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정희는 손수 끓인 따뜻한 전복죽을 쟁반에 받쳐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조금이라도 먹자. 응? 며칠 만에 문을 열고 나온 딸의 모습에 오정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려왔어요. 지연은 헬쑥한 얼굴로 힘없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 오정희가 지연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우리 지연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세상 다 가진 거야. 오정희의 눈빛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다 정리될 거야. 이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게. 약속해. 그녀는 딸을 위해 시작한 이 전쟁이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잠 못 이루고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박상진과 윤혜경 부부는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대한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로만 다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초라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와야 했죠. 그 사실만으로도 윤혜경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윤혜경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요. 30년을 거래한 고객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우리를 무시해. 여보,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박상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아내를 말렸지만 윤혜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진 사장님, 윤혜경 사모님, 은행장님께서 최상층 VIP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여 두꺼운 원목으로 된 문이 열리자 그들의 눈앞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 넓은 접견실 한편에는 한국대한은행의 은행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사장님. 은행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 옆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들이 고물상이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오정희와 60대 후반의 낯선 남성. 하지만 오늘 오정희는 더 이상 초라한 고물상 주인이 아니었죠.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그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오정희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하며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왜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여보, 제발 진정해. 박상진이 아내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혜경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장님,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정희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위험 있는 남성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몇 배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박상진이 그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를 말리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조 회장님? 박상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조 회장이라 불린 남성이 박상진을 향해 아주 옅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상진이.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윤혜경은 남편의 기겁하는 반응에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하지만 박상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조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이번에는 윤혜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박상진 회장 아내분께선 나를 모르시는 게 당연하겠죠. 벌써 3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니까.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은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모든 서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고했네, 김 행장.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었어. 조 회장의 그 칭찬 한마디에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은행의 행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혜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때 침묵을 지키던 오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조 회장님이십니다. 저 사람은 누구고 또 당신은 왜 불렀다는 거야? 윤혜경이 악을 쓰자 조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정희 여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박상진이 마침내 공포스러운 침묵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 회장님, 어떻게 아직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있다니? 그럼 내가 죽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건가? 조 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30년 전에 회사가 부도나시고 모든 걸 잃으시고 사라지셨다는. 그래, 맞다. 바로 너 때문에. 너라는 배신자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잃었지. 조 회장의 목소리에 30년 묵은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하지만 박상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과거에서 걸어나온 악몽 그 자체인 조 회장을 바라보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이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지. 내 놈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그날만을 말이야. 그의 말에 접견실하는 얼어붙은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복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저기 계신 오정희 여사님이시고 모든 칼자루를 쥔 사람은 저 천박한 고물상 여자라는 사실과 남편의 과거에서 기어나온 저 괴물 같은 노인이 한패라는 걸 깨달은 순간 윤혜경과 박상진의 온몸을 거대한 공포가 쇠사슬처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실 안의 공기는 마치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상진은 자신의 과거에서 걸어 나온 악몽, 조 회장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조 회장은 그런 박상진에게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가 최고급 카펫에 닿는 소리 하나하나가 박상진에게는 지옥에서 울리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침내 박상진의 바로 앞에 멈춰선 조 회장이 나지기, 그러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상철, 30년 만에 들어보는 내 진짜 이름일 텐데 아직 기억은 하고 있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상진의 온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구멍으로 기어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조 형님. 형님이라 그래. 내 놈이 내 등에 칼을 꽂던 그날까지도 나를 그렇게 불렀지. 조 회장의 목소리는 북해의 빙산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윤혜경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남편과 조 회장 사이를 오가며 끼어들었어요. 여보, 대체 이분이 정말 누구시길래 그래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조 회장은 윤혜경을 흘깃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긴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당신의 화려한 인생이 어떤 추악한 배신 위에 세워졌는지 오늘 똑똑히 설명해 드리리다. 그는 다시 박상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당신 남편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업 동료였소. 사업 동료요? 그래요. 둘이서 작은 건설회사를 하나 차렸죠. 나는 평생을 바친 기술을 대고 저 인간은 그럴싸한 말솜씨로 영업을 맡아서 말이죠. 조 회장은 박상진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공사 하나를 따내게 됐지. 수백억 원짜리 아파트 건설 사업이었어. 박상진이 고개를 완전히 떨군 채 죽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제발, 그때 일이 뭐였지? 내가 지방으로 보름간 출장을 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조 회장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내 놈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박상진이 파랗게 질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못하자 조 회장이 직접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법인 도장을 위조해서 내 지분 전부를 내 놈 명의로 돌려놓았더군. 윤혜경이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인생 전체가 남편의 더러운 과거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끝인 줄 아시오? 회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전부 다 끌어다 놓고 그 보증인 자리에 내 이름을 박아 넣었지. 조 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보름 만에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수십억의 빚만 내 이름 앞으로 남아있더군. 내 인생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야. 그의 목소리에 30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 피땀으로 일군 사업도, 온 가족이 함께 살던 집도,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조 회장은 고개를 돌려 다시 박상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빚쟁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가 아직까지도 연락 한 통 없어. 그 말에 박상진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젊어서? 그 가짜는 변명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죄가 사라질 것 같나? 조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섬뜩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길바닥에 나앉아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살았어. 짐승처럼 오직 내 놈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30년을 버텼다고 윤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 조 회장은 대답 대신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는 오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분 덕분이지. 오정희 여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공사판에서 먼지를 마시고 있었겠지. 오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조 회장님께서 몰락하시기 전 만약을 대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두셨던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그것들을 찾아내 조용히 관리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 여사의 천재적인 수완 덕분에 그 작은 종잣돈이 30년 만에 수천억 원대의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났지. 조 회장의 설명에 윤혜경은 오정희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고작 고물상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겉모습에 완벽하게 속으셨군요.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오정희 여사야말로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얼굴 없는 거물, 투자계의 전설 오 회장이 바로 저분이니까. 조 회장의 말에 윤혜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여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죠. 조 회장이 다시 박상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30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내 놈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며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형님,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박상진이 조 회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조 회장은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용서? 내 아내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그는 무릎 꿇은 박상진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야. 30년 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가장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조 회장의 선언은 박상진과 윤혜경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무릎 꿇은 박상진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놈은 혹시 고작 이깟 회사 하나 부도내는 걸로 내 30년 복수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천천히 접견실을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박상진과 윤혜경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30년을 밤낮으로 이를 갈며 준비한 복수가 고작 그 정도일 것 같아? 박상진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애원하듯 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제발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뭘 원하냐고? 조 회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묵은 분노가 그 한마디에 담겨 폭발했어요. 내 놈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내 피와 땀이 깃든 회사, 내 전 재산,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가족까지 전부. 윤혜경이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건데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조 회장은 윤혜경을 차갑게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당신들이 지난 30년간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을 겁니다. 모든 것이라니요? 조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그 청담동의 으리으리한 빌라, 강남 곳곳에 숨겨놓은 땅들,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처박아 둔 검은 돈까지 내가 모조리 찾아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릴 거야. 박상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제발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제발 제 아내와 아들,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가족? 조 회장이 천천히 뒤돌아서서 박상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내 놈이 감히 가족을 입에 올려? 그렇다면 너는 내 가족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병든 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아 고통 속에 죽어간 내 아내를, 빚쟁이 아비가 싫다며 등을 돌려야 했던 내 아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조 회장님 말씀하신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서류가 완비되었습니다. 수고했네. 조 회장은 은행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박상진 부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놈들 돈을 뺏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생각이다. 사회적 매장이라니요? 윤혜경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간단해. 30년 전 당신 남편 박상진이 동업자였던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는지 가 추악한 진실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공개할 생각이지. 조 회장의 말에 박상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구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남편은 다시는 이 재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겠지요. 사기꾼,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오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님, 너무 성급하게 모든 패를 보여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 회장이 오정희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 여사 말이 맞아. 복수는 차가울 때 해야 제맛이지.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그가 다시 박상진에게 다가가 마치 연극의 대사를 읊듯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놈의 회사, 두 번째는 내 놈의 모든 재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놈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더러운 명예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무너뜨려 주마. 제발 형님,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박상진이 또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조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30년 전 내 아내가 내 놈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을 때 그때 들었어야지.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윤혜경이 갑자기 오정희에게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요물 같은 년. 하지만 그녀의 손이 오정희에게 닿기도 전에 조 회장이 철벽처럼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람을 잘못 짚었어. 오 여사를 탓할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이 30년 전에 뿌린 죄의 씨앗을 탓해야지. 오정희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무표정하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읽을 수는 없었죠. 조 회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한 달 안에 당신들의 세상은 완전히 끝장날 거야. 그때까지 마지막 남은 여유를 실컷 즐겨보도록 해. 그는 출입문으로 향하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혜경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윤혜경 씨. 앞으로는 어디 가서 고물상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오. 세상에는 당신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소박한 겉모습 뒤에 진짜 힘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문이 닫히고 거대한 접견실에는 오직 두 사람의 절망적인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세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끝장나버린 것이었죠. 박상진과 윤혜경 부부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 복수의 설계자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름 위에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고급 호텔의 최상층 라운지. 조 회장과 오정희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죠.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의 잔에는 각각 붉은 와인과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진의 대한종합건설은 이제 끝났습니다. 회생은 불가능한 상태지요. 조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한을 풀어낸 자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주요 협력업체들은 이미 전부 등을 돌렸고 남아있던 직원들도 절반 이상이 떠났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셈이죠. 오정희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그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겁고 복잡해 보였죠. 조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은행에서 마지막 남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청담동 빌라도 이제 며칠 안에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들 부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꼴이 말이 아니죠. 박상진은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뛰어다니지만 그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혜경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어울려 다니던 사교계 친구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조 회장이 경멸하듯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돈이 떨어지니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군요. 참 알기 쉬운 세상입니다. 오정희가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 회장이 테이블 밑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정희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여기 박상진의 불법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놈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비리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죠. 오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였습니다. 이걸 검찰에 넘기는 순간 박상진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남은 여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죠. 최소 15년은 썩어야 할 겁니다. 조 회장의 목소리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열이 묻어났습니다. 오정희는 봉투를 열고 안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박상진이 저지른 부정 입찰, 뇌물수수, 탈세, 자금 세탁의 기록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페이지에서 오정희의 손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계좌 개설자 박선우, 용도 해외 자금 세탁용 차명 계좌. 개설일자 2019년 3월, 총 입금액 15억 원. 오정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건 선우 군의 이름이군요. 당연하지. 교활한 박상진 놈이 하나뿐인 아들 명의로 만들어둔 비자금 통로요. 조 회장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순진한 아들 녀석은 자기 통장이
이런 더러운 돈을 옮기는데 쓰이는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오정희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우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는 여러 개였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오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 법적으로는 완벽한 공범이 되는 거요. 조 회장의 냉정한 설명에 오정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증거가 세상에 알려지면 선우 군은 어떻게 됩니까? 자금 세탁 공범으로 즉시 기소될 거요. 아무리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해봤자 최소 3년에서 5년은 감옥살이를 해야 하겠죠. 조 회장의 답변에 오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기다 젊은 나이에 정가자라는 낙인이 찍히니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끝장나는 셈이지. 출소한들 어느 회사에서 그런 아이를 받아주겠나. 오정희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회장님, 왜 그러시오? 뭔가 문제라도 있나? 조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선우 군만은 빼고 박상진만 처벌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말에 조 회장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오 여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설마 지금 나보고 원수의 아들을 걱정하라는 거요? 조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 딸이 그 아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뭐라고?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제 딸아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상처로 남아 있어요. 조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복수를 그만두기라도 하자는 말이오?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요? 조 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았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30년을 기다려온 복수요. 그런데 고작 당신 딸의 옛 연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망치자는 말이냐고. 선우 군이 감옥에 가면 제 딸이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저는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정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냉소적으로 웃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군. 딸을 위해 시작한 복수가 이제는 그 딸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생겼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박상진만 처벌하고 그 아들은 구제할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 조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차명계좌 증거가 없으면 박상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오. 이걸 빼면 기껏해야 몇 년 살고 금방 풀려나겠지. 나는 그놈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소. 오정희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시간이라? 조 회장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나에게 더 기다리라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조 회장은 그런 오정희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지금처럼 망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네요. 조 회장의 서늘한 협박에 오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복수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딸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잔인한 갈림길에 그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잔인한 협박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온 오정희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 그 호텔 라운지에 갇혀 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녀의 재활용 공장. 넓은 부지 위에는 산처럼 쌓인 고철과 폐지들이 작업자들의 손에 분주하게 분류되고 있었고, 집게 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내는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장 한편에 자리한 3층 사무실 건물의 최상층, 오정희의 개인 사무실. 그녀는 넓은 원목 책상에 앉아 복잡한 심정으로 조 회장이 건넸던 서류, 박선우의 이름이 적힌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죠. 15년 전 먼지 날리는 작은 고물상에서 시작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모든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김 부장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15년간 그녀의 오른팔이 되어 이 사업을 함께 일궈온 김 부장의 것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오정희가 문제의 서류를 황급히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언제나 차분하고 신중했던 50대 초반의 그가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부장? 얼굴빛이 좋지 않네요. 오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조 회장님과 만나신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부장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정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조 회장님 일을 김 부장이 어떻게? 사실 어젯밤에 조 회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정희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죠. 무슨 연락을? 사장님께서 조 회장님의 복수 계획에 대해 망설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 부장의 말에 오정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튼 조 회장님께서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제안인데요? 오정희가 팔짱을 끼며 그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장님께 협력한다면 사장님께서 물러나신 후에 이 사업체 전부를 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죠. 김 부장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부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님의 힘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미 승패는 정해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김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을 함께한 나를 배신하겠다는 겁니까?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현실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선택? 15년이야. 당신과 내가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와서 현실적인 선택? 오정희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조 회장님과 맞서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제 가족과 제 앞날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편에 섰다가 함께 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김 부장이 변명처럼 늘어놓는 말에 오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 회장에게 내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거군요. 내 사업 내역, 내 약점 같은 것들을. 김 부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언제나 내부의 배신자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넘겼어요? 우리 회사의 자금 흐름과 주요 거래처 명단, 그리고 김 부장이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 회장님께서 특히 궁금해하신 것은 사장님의 따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에 오정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이야기를 했다고? 네, 따님이 박상진 사장의 아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 심정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보고했다는 겁니까? 오정희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장님의 가장 큰 약점을 알아야만 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정희가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자 김 부장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님께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사장님께서 살 길입니다. 항복? 오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김 부장, 15년이라는 세월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나 봐요. 당신 아들 대학 등록금, 당신 어머니 수술비, 그거 다 누가 대줬죠? 김 부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군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언입니다. 제발, 나가. 오정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정희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휴대폰이 귀신처럼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조 회장이었죠.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 여사, 김 부장에게 이야기는 잘 전해 들었소? 조 회장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의 여유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라고 시켰군요. 내 사람을 매수하다니. 매수라니 섭섭한 소리. 그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했을 뿐이요. 15년을 함께한 충신도 결국 당신을 떠났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았으면 하네요. 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 이제 그만 고민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요. 조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 회장과 윤혜경 집안뿐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과도 싸워야 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완벽하게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이나 포기 대신 더욱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오정희는 절망하는 대신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의 심장부, 바로 윤혜경을 직접 겨누는 것이었죠. 조 회장에게 약속한 일주일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저녁, 그녀는 서재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특별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잔뜩 잠기고 지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윤혜경 씨. 누구신데요? 오정희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죠. 당신과 단둘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나오셔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당신이랑 한다는 거죠? 윤혜경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아들 박선우 군 때문입니다. 꼭 나오셔야 할 거예요. 오정희의 그 한마디에 윤혜경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선우라니요? 우리 선우가 왜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죠. 지금부터 1시간 뒤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나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오정희는 윤혜경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인적 드문 한강공원의 강변 벤치.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윤혜경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보석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패딩 점퍼와 운동화 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죠. 오정희는 이미 벤치에 앉아 캄캄한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오정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윤혜경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어요. 우리 선우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똑똑히 말해요. 급한 건 알겠지만 우선 앉으시죠. 오정희의 차분한 태도에 윤혜경은 입술을 깨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정희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남편 박상진의 지난 30년이 담긴 증거입니다. 윤혜경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부정 입찰, 뇌물수수, 탈세, 자금 세탁, 당신 남편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윤혜경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오정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모든 범죄의 마지막 단계인 자금 세탁에 당신 아들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윤혜경이 경악하며 오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상진이 당신 아들 선우군의 이름으로 만들어둔 차명 계좌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그 통장을 통해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이 오갔더군요. 오정희가 서류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물론 선우군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몰랐겠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공범이죠. 윤혜경은 서류를 붙잡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증거가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 아들은 최소 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안 돼요. 우리 선우는, 우리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윤혜경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나더러 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거래를 합시다, 윤혜경 씨. 오정희가 윤혜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거래요?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 남편의 모든 죄를 검찰에 고발하세요. 네, 제가요? 그렇습니다. 아내인 당신이 직접 남편을 고발하는 겁니다. 오정희의 충격적인 제안에 윤혜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선우군이 연루된 이 증거는 제가 영원히 없애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에 가서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고 증언하세요. 그럼 선우군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고발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남편은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당신은 자수하는 셈이니 정상 참작을 받겠지만 모든 재산은 몰수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오정희의 말에 윤혜경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파렴치한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잃고 아들까지 범죄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버리는 대신 아들만이라도 구해낼 것인지 시간은 없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는 조 회장님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분은 당신 가족 모두를 파멸시키려 하실 테고요. 당신 아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단 하나, 내 딸 때문입니다. 내 딸을 그토록 모욕한 당신에 대한 복수는 하겠지만 내 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까지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에게 아들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당신 스스로 증명해 보이세요. 다음 날 저녁 모든 것을 잃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쫓겨난 윤혜경의 집. 박상진이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괜히 그 고물상년을 건드려 가지고 이 모든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박상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닥쳐.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박상진의 이기적인 행패와 폭언 속에서 윤혜경은 자신을 위해 울어주던 아들 선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오정희가 건넨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내렸죠.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지켜야겠어요. 윤혜경은 휴대폰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검찰청 민원실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비로소 진짜 어머니의 이름으로 거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혜경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번호를 누른 그 전화 한 통은 거대하게만 보였던 대한종합건설이라는 모래성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박상진이 30년간의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죠. 특히 아내가 남편을 직접 고발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윤혜경은 청담동 빌라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아들 선우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증언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을지로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윤혜경은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에서 쉴 새 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죠.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리며 오정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심코 고개를 든 윤혜경은 손님으로 들어선 오정희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오정희 씨, 바쁘신데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오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혜경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뭐? 당신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두 사람은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윤혜경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우리 선우,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선택을 하셨을 뿐입니다. 오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죠. 제가 당신과 당신 따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요. 윤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오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오정희가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윤혜경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오정희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오정희의 재활용 공장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선우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지연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6개월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지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다시 너를 볼 기회를 줘서. 선우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죠. 진우 씨가 변했다는 거 이제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뒤 어느 주말 오후 작은 동네 식당을 빌려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얼마 없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어요. 오정희는 행복하게 웃는 딸과 사위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조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오 여사께서 이기셨습니다. 조 회장이 씁쓸하지만 깨끗하게 인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들이 행복을 되찾았을 뿐이죠. 박상진은 15년형을 받았소. 내 복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셈이지만 아무래도 당신의 방식이 더 현명했던 것 같소.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한편 오정희를 배신했던 김 부장은 조 회장에게 버림받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정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흔들렸던 사업을 다시 단단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오정희는 딸 부부와 함께 노을 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날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이 오정희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오정희가 두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임을.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속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행복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